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챕터에 왔습니다. 챕터 3 전기자기학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해오셨고요. 전기자기학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기학에서 평균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걸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고 어려운 건 좀 빼고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셔도 10문제 또는 8문제 중에서 반타작은 하세요. 자, 무슨 타작? 반타작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제 챕터 바뀌었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챕터 3 전기자기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자기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친구가 있고 자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겠죠. 사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얘하고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전기와 자기는 같은 선상에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니 얘하고 얘를 서로 분리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학, 자기학을 함께 합쳐서 지금은 같이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딱 전기자기학을 피면요, 수학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막 물리가 엄청 많이 나오죠. 즉 내가 하기 싫은 공부 여기 다 나와 있네 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 재미없는 과목을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전기학, 자기학,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론이죠, 이론. 이론을 알아야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기학, 자기학을 알아야 여러분 나중에 제2과목에서 나오는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 전동기 또는 변압기,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 설비들을 만들 때 이러한 이론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사실 전기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발전기나 전동기나 변압기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엄막격인 전기 자기학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도 얘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여러분 기능사 시험이 있고 전기 산업기사가 있고 전기 기사가 있죠.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에서 이야기는 전기 자기학보다 훨씬 쉬워. 공식이 훨씬 적게 나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전기자기학 첫 번째 핵심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근데요, 쿨롱의 법칙 시작하기 전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일단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전기자기학을 정말 어려워하세요. 눈에 보이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이 인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자는 만물할 때 만이에요. 모든 만물할 때 그 만자고요. 유자는요, 있을 유자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인력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지구, 황당하죠? 제가 이렇게 지구,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달. 여러분 지구는요, 지구 자체의 질량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체의 질량을. 그거를 대문자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달도 달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또는 달 자체에 무게가 있겠죠.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 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물론
얘가 얘보다 훨씬 크겠죠. 어찌됐든 크든 작든 간에 이 친구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구하고 달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 예, 거리.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약속 하나 하자고요. 전기자기학에서 거리를 보통 스몰 r을 많이 씁니다. 예, 왜 스몰 r을 많이 쓰냐면 radius, 즉 반지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자기학에서는 요 r이 반지름이나 또는 거리를 많이 나타낸다. 근데 우리 여기 보이는 쿨롱의 법칙에서는 뭐를 뜻할 거다? 거리를 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만유 인력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에 남자가 있고요. 자, 여기에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서로 어때요? 서로 뉴턴이에요. 예,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떨어진 뭐다? 거리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 친구하고 과연 이 끌어당기는 그 인력은 얼마만큼 되는가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골똘히 연구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얘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 force라고 해요. 자, 힘은 어떤 관계겠냐? 이 친구와 떨어진 요 거리 있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대단한 이러한 작은 결론을 냅니다. 그럼 이건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무슨 법칙 배울 거예요? 쿨롱의 법칙 배울 거예요. 여러분, 쿨롱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전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 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쿨롱의 음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하고 떨어진 어떤 임의의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하고도 서로 끌어당긴다. 자석처럼 N극과 S극이 서로 붙으려고 하죠. 그거 똑같아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전기하고 자기하고요 비슷하다고 했었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얘와 얘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전력이라고 합니다. 정전력?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지해 있는 전하,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정지해 있는 전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정전력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은 force, F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얘가. 전하와 전하. 설마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얘네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쿨롱의 양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1쿨롱의 음전하가 있는데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만큼 되냐? 힘 force는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선생님, 얘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쿨롱이라는 분이 이걸 실험을 합니다. 자, 뭘 한다고요? 실험을 해서 이거를 알아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고요. 이건 뭐로? 실험으로 알아낸 거예요. 어찌됐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뉴턴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힘의 단위를 우리가 N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바로 뉴턴이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업적을 우리가 길러주는 거죠. 어때요? 느낌이 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아니야? 전혀 안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자고요. 전하와 전하 사이에 이런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거리와 무슨 관계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친구도 자기의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도 자기의 질량이 있죠. 그래서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옛날에 얘와 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어떻게 계산을 해냈었냐? 이 친구의 질량 곱하기 이 친구의 질량. 각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곱하면 그 값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비례한다라는 뜻이야. 세상에. 이 법칙이 여기서도요 거의 똑같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임의의 전하가 있어요. 그 친구의 전기량을 QA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전기량을 임의의 Q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인력 QA 곱하기 QB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느낌이?
아, 각각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구나. 얘하고 얘 곱에 비례한다는구나. 조금 비슷하죠? 아,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쿨록의 법칙이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물론 역시 얘는 뭐다? 실험식이다라는 거예요. 오, 정말 열심히 실험을 하셨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는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뭐가 있죠? 중력이란 게 있죠. 여러분, 물건을요, 탁 떨어뜨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죠. 예, 이 끌어당기는 힘, 그걸 뭐라고 해요? 중력. 그러니까 중력은 어떻게 보면 이 만유 인력에 속하는 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물체를요, 이렇게 놉니다. 높은 곳에서. 그럼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 아, 그러면은 상공 100m에서 여러분, 사과를 떨어뜨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얘가 뚜루룩 하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중력의 힘을 받다. 중력의 힘을 받는 공간. 그걸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력장.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떨어진 거리까지는 뭐가 미쳐지겠어요? 중력장이 미쳐지겠죠. 중력장, 즉 중력의 힘이 미쳐지려면 조건이 있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량.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다 중력의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자, 거꾸로 지금 여기 전하량 QA가 있고요. 여기도 전하 QB가 있어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장. 지금 어느 정도 중력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 전기장이라고 한다더라. 여러분, 옛날에 자기장이란 거 배웠죠? 그죠? 자기장, 전기장, 내내 같은 이야기들이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자기학이라고 했잖아. 자기학에서는 자기장이 있다. 전기학에서는 뭐가 있다? 전기장이 있다더라. 그리고 요 기자를 한번 빼볼게요. 기자를 빼면 뭐예요? 전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자기장, 요거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자장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전기장 줄이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장. 아하, 시험에서도 요 전장이란 말을 곧잘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핵심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제가요, 몸무게를 지구에서 쟀다고 할게요. 그럼 몇 킬로그램이 나오냐? 지금 60kg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에서 제가 몸무게를 재면 몇 킬로그램이 나올까요? 자, 퀴즈. 혹시 모르시나요? 네. 아마도 약 10kg 정도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바로 지구의 중력과 그리고 달의 중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커요? 달이 커요? 지구가 커요. 이런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즉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달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달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이 좀 오십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이 달의 중력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러면은 중력장의 세기가 더 크겠죠. 그 중력장의 세기를 뭐로 나타내냐? 물리에서는 G라는 중력 가속도로 중력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여기 전기장도 전기장이 세냐 약하냐,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그 공간, 그 영역의 힘이 세냐 약하냐라는 스토리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전기장의 또는 전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결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쪽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얘를 여러분들께 좀 부드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 보시면은 쿨롱의 법칙이에요. 우리 앞에 개념 뚝딱 시간에 잘 배우셨나요? 거진 다 중요한 건 다 배웠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해서 내용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두 전하 사이에 요 말을 시험에서는 두 전하 사이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도 표현하냐? 두 개의 점 전하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전하? 점 전하. 점 전하나 그냥 전하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이게 포인트야. 자, 몇 개야? 두 개.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 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전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와야 돼. 그래야 쿨롱의 법칙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플러스고 이 친구도 플러스야.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쿨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쿨롱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확인할게요. 지금 제가 플러스라고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죠? 아무것도 안 써있다. 즉 이렇게 플러스라고 쓰지 않아도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양수예요. 알겠죠? 이거 플러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어때요? 지금 제가 썼어요? 안 썼어요? 플러스라고. 안 썼죠? 안 썼으면 우리 약속하는 거야. 이게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도 플러스의 양전하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뭐다? 플러스의 양전하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10개, 사과가 10개 있습니다라고 할 때 굳이 앞에다가 플러스 이야기 안 하죠? 네, 이렇게 굳이 이야기 안 한다? 플러스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도 플러스전하고 얘도 플러스전하야. 여러분 자석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n극과 n극이에요. 그럼 서로 어때요? 극성이 같으니까 밀쳐내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발력이다라고 한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플러스죠? 요거 마이너스죠? 그러면 서로 어때요? n극과 s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서로 어떻게 붙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흡인력이라고 합니다. 들러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고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줄여서 정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정전력 다른 말로 정전기력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력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 한다? 정전력. 여러분들 이 정전력이란 말이 좀 어색하시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각색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이 친구가 정전기의 일종이구나. 여러분 정전기란 말은 많이 썼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쿨롱이다라고 할게요. 얘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쿨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부호를 확인해야겠죠. 한 친구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이 친구는 뭐예요? 마이너스 안 붙었으니까 플러스다 이 얘기죠. 자,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래. 그럼 얘도 음전하, 얘도 음전하 이런 경우죠. 그럼 그럴 때는 무슨 역이에요? 그렇죠. 바로 반발력을 받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뭘 공부할 거냐? 이 친구와 이 친구 서로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쳐내는 그 힘이 우리가 힘을 뭐라고 하죠? force, F라고 하죠. 그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감은 오셨겠죠? 지금부터 쿨롱의 법칙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 일단 두 개의 점 전하가 있다 또는 두 개의 전하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친구의 전기량을 Q1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전기량을 Q2라고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은 여기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서로 어떻게 됐어요?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기는 그 힘을 구하는 법칙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끌어당기는 힘, force는 어떤 관계가 있냐? 즉, 첫 번째,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전기량이 있겠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각각의 전기량에 뭐예요? 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가 2쿨롱짜리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도 2쿨롱짜리라고 할게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다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됐어요? 끌어당기겠죠? 그럼 그 끌어당기는 힘은 얘와 얘의 곱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이 대단한 게 이 쿨롱이라는 학자가 이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끌어당기는 힘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전기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2쿨롱, 여기 마이너스 2쿨롱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번에는 10쿨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쿨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좀 전에 전기량보다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더 커졌죠.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이 전전기력이 엄청 세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개념 뚝딱 시간에 만유인력의 법칙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끌어당기는 서로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요 첫 번째 실험식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 친구하고 지금 딱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러면 이 떨어진 얘를 우리가 거리라고 하자요.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그 떨어진 거리 R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즉 힘과 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개념 뚝딱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좀 유치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점점점 멀리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 서울에 살았어. 이 친구도 서울에 살았어. 같은 서울이니까 가깝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가는 거지. 어디로? 대전으로.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자주 만나기가 좀 어려워지죠? 감이 안 오세요? 점점 그게 에너지가 떨어진다고요. 자, 부산이라고 할게요. 부산. 더 멀어졌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할게요. 어때요? 이거 사귈 때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제가 심각하게 더 거리를 쫙 멀리 펼쳐볼게요. 화성에 살고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관계가 끊겼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냐? 요렇게 알아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야, 세상에. 여기 뭐가 붙었다는 게 중요해? 여기 제곱이 붙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반비례도 아니고 뭐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사이가 멀어지는 거지. 즉 힘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것도 기출문제, 요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합쳐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쿨롱의 법칙. 자, 정전력 또는 정전기력은 어떤 관계가 있냐? 두 개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곱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이거 헷갈려. 아니, 어떤 공식은 밑에 제곱이 붙어 있고 또 어떤 공식은 또 제곱이 안 붙어 있어요. 제가 좀 무식하게 좀 알려드리면 지금 전화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그래서 여기 제곱이 알겠죠?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공식마다 여기 제곱이 있는 게 있고 제곱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무식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식을 비례식으로 했지 이꼴식으로 안 했죠. 그 말은 뭐냐? 여기다 조금 뭔가만 첨가를 해주면 이꼴의 식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홀스는 자, 요 앞에 상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상수. 상수는 특별한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수,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아래 제곱 Q1 곱하기 Q2다 이거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 정답 9 곱하기 10의 9승.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 들어오면 이제 이 꼬르가 되는 거야. 즉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몇 승? 9 곱하기 10의 9승.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치? 9 곱하기 10에 10승이었나? 이게 9 곱하기 10에 8승이었나? 지금 보면 안 헷갈리죠. 왜? 지금 봤으니까. 근데 막상 시험장 가시면 또 이런 숫자들이 또 비슷한 게 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시험장 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럼 방법이 있어. 여러분 9 곱하기 10의 9승을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90억이야. 뭐라고요? 90억. 자, 9 곱하기 10의 9승은 뭐라고요? 90억. 요거 기억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90억 곱하기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가 몇 쿨롱이라고 할게요. 얘가 몇 쿨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거리가 1m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것 같죠. 만약에 1m가 아니라요. 이번에 요 거리를요. 0.0001m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요. 이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0.001의 제곱이니까 얘가 엄청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이 전체 값은?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그 어마무시한 값에다가 90억을 곱하네?
그럼 그 값은 어때요? 와, 엄청나게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쿨롱의 법칙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는 해야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조금 덜 심심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3장 제목이 뭐죠? 전기, 자기학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념 뚝딱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전기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야, 전기와 자기는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에 핵심에서는 전기학을 배우는 거고요. 뒤로 가면 뭘 배워요? 자기학을 배우는 거예요. 오, 근데요, 쿨롱의 법칙이 2개가 있어요. 자,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금 요 쿨롱의 법칙을 요 앞에서 배운 거야. 그러면 자기학 파트에서도요, 똑같이 쿨롱의 법칙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나오냐? 자, 얘 대신에 무식하게 말하면 자석 생각하시면 돼. 뭐 생각하면 돼요? 자석. 그러면은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하가 있어요. 또는 자극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를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었죠. 전하를 자기학에서는 자하 또는 자극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어떤 자극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어떤 자극이 있다고 할게요. 이 말이 어려워? 그럼 여기 N극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S극이 있다고 할게요. 그렇죠?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식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Q1 곱하기 Q2 대신에 M1 곱하기 M2로만 바뀌어. 그리고 여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도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여러분께서 지금 공식 몇 개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2개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요? 좋아. 말로 설명하는 문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요 공식 찾으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께서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전위와 전위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쉽게 끝내자고요. 이 부분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자, 뭐라고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Electrical Potential Energy라고 합니다. 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리고 전위차, 요 2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시험은 얘가 나와요. 얘도 나오는데 여러분,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무식하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에 1500도씨 용광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엄청난 열을 뿜어내겠죠. 그렇죠? 엄청난 열을 뿜어낼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열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위치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B라는 위치가 있다고 할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A만큼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리, B. 그럼 A 위치와 B 위치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여러분 뜨거울 것 같아요? A가 훨씬 더 뜨겁겠죠. 왜? 가까우니까. 이게 바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특징이야. 뭐냐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전하가 뭐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됐든 1쿨롱이 됐든 2쿨롱이 됐든 어떤 의미의 전하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그 친구하고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의 에너지는 어때요? 높다라는 거지. 얘가 가지고 있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전위를 우리가 V라고 써요. 선생님, 전압도 V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전압도 V로 표기하고 전위도 뭐라고 그래요? V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위 구하는 공식 보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이거 90억이다라고 해서 쿨롱의 법칙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전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얘를 1개 그렸어요? 2개 그렸어요? 1개 그렸죠? 이 친구는 분자의 Q 하나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에요. 그래서 공식 외울 때 쿨롱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정전기력 또는 정전력 구하는 공식과 전위를 구하는 공식 비교하셔야 돼. 공통점은 뭐예요? 9 곱하기 10의 9승. 요거는 똑같죠. 근데 분자와 분모가 약간 다르죠? 먼저 분자. R 보세요. 여기 제곱 붙어 있어? 제곱 안 붙어 있어? 제곱 안 붙어 있죠? 그 다음에 Q가 1개예요? 2개예요? 1개. 그죠? 요거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상수가 왜 나왔는지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도로 이제 끊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인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얘는 가까우니까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우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고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떤 물건을 바잉을 할 거야. 그런 고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잠재 고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자, 전위차. 그러면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 전위차. 이걸 우리 전기자기학에서는 전위차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는요, 전위차를 줄여서 이걸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압.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렇게가 다 그놈이 친구들이다. 선생님, 강사님, 원장님. 예를 들어서 김민혁 선생님, 김민혁 강사님, 김민혁 원장님 다 저를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전위차, 전압, 기전력. 우리 앞에서 이 내용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기학 파트에서는 전압이나 기전력을 뭐로 이야기 많이 한다? 전위차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단위는 뭐겠어요? 전압의 단위가 뭐예요? 볼트죠. 그래서 역시 기호도 V죠. 단위는 V라고 쓰고 읽을 때는 볼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위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어떤 전화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A라는 위치에 있다고 할게요. A라는 위치예요. 근데 이 위치는 여러분 전화로부터 몇 메타 떨어졌어요? 1m 떨어졌죠. 그리고 B라는 친구는 몇 메타 떨어졌어요? 2m 떨어졌죠. 그럼 전위라는 것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이게 좀 어려우면 자, 여기 용광로가 있고 누가 더 뜨거워? 가까운 친구가 더 뜨겁죠. 그래서 전위가 2V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2배 멀리 있는 이 B라는 친구는 전위가 몇 볼트다? 1V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점에 전위가 있겠죠. 그럼 A와 B의 차이는 뭐냐 이거지. 2V 빼기 1V야.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전위차는 몇 볼트다? 1V다. 그러면은 이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전압, 이게 왜 중요하냐? 전위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야? 전위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으로 생긴 이런 디탈길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의 높이를 H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의 높이를 H2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뭐 거의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높이와 이 친구의 높이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이 있을 때 공을 탁 놓는 거지. 그러면은 공이 떼구르르 하고 굴러가겠죠. 그럼 떼구르르 하고 공이 굴러갈 텐데 이 굴러가는 공이 왜 굴러가? 전위차가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전위만 있으면 그 잠재적인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지 얘가 직접 전화가 움직이려면 공이 떼구르르 굴러가려면 이쪽과 이쪽에 전위차가 있어야 돼요. 즉 높이차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H1이고 여기 높이가 뭐예요? H2죠. 지금 높이가 여기도 5m라고 할게요. 여기도 5m야.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 평면이네. 평면이면 얘 굴러가 안 굴러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면 버리세요. 알겠죠? 자, 평면이면 안 굴러가죠. 왜? 높이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높이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떼구르 굴러가죠. 그럼 이걸 전기로 갖고 오면 여기에 있을 때 전위가 있을 거고 이 지점에서의 전위가 있겠다. 이렇게 전위에 차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전자가 있다고 할게요. 뭐가 있다? 전자. 이 전자가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전자를 움직이는 힘이 뭐다? 바로 전위차. 즉 전압 또는 기전력이다라는 거지.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그거 되게 쉽게 나와요.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각각의 전위를 구하면 되겠죠. 각각의 전위를 구해서 전위차를 구하면 여러분 서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그럼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쩌고저쩌고 따다닥 해서 계산기 딱 뚫리잖아. 그러면 H지점이 180V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시험 문제에서 내요. 그리고 B 지점 어쩌고저쩌고 딱딱딱 해서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90V가 딱 나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쪽의 전위는 180이고 이쪽의 전위는 뭐예요? 90이죠. 그럼 얘와 얘의 전위 차는 뭐예요? 바로 90V가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위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황당한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집에 있는 돼지 콧구멍 콘센트야.
이 돼지 콧구멍 콘센트 전압이 몇 볼트라고 그랬죠? 220볼트죠. 자, 근데 어떤 이유가 돼서 내가 만졌어. 만졌을 때 내가 감전이 됐다고 할게요. 감전. 이거 안 좋은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팔을 뻗어서 얘가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코팅이 잘못돼 있다거나 아니면 얘가 깨져 있다거나 아무튼 내가 도체를 만지게 됐어. 220볼트에. 도전성 물질을 만졌다 이거지. 그럼 찌익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잘못하다가 저도 만졌는데 찌릿하죠. 그러면은 뭔가 찌릿했다는 것은 전기가 흘렀다는 거죠. 전류가 흐른 거죠. 근데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이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전이차가 어떻게 있니? 여러분 지금 돼지 콧구멍 콘센트 전압은 몇 볼트를? 220볼트. 여러분은 0볼트야. 몇 볼트? 0볼트. 그러면은 전이차를 계산해봐. 몇 볼트야? 220이지. 그러니까 그 전압 그대로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황당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나전선이야. 나전선. 네이키드 와이어라고 해서 피복이 되어 있지 않는 전선이 있다 할게요. 여기에 좀 말도 안 되지만 좀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이렇게 참새가 전기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참새 요쪽 다리에 전이가 1000볼트예요. 이쪽 다리에 전이도 1000볼트라고 가정하자고요. 전선이 예를 들어서 1000볼트 고압 전선이라고 하자고요. 어머 무서워. 근데 얘가 다리 두 개가 전선에 같이 걸려 있죠. 그럼 이쪽 다리도 1000볼트네? 이쪽 다리도 1000볼트네? 전이차 있어 없어? 없죠. 참새 살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땅바닥이야. 지면이에요. 그라운드. 참새 다리가 좀 길어. 그래서 한쪽 다리가 땅까지 닿았어. 그럼 땅은 몇 볼트예요? 0볼트. 그럼 전이차가 몇 볼트예요? 1000볼트. 전류 화끈하게 흐르겠죠. 그래서 통구이가 되겠죠. 이걸 참새구이라고 하죠. 라고 하면 안 되죠. 동물학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이차라는 것은 즉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압 또는 기전력 이 관계와 똑같은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기자기학 핵심 1부터 핵심 6까지는 전기학이고요. 핵심 7부터 끝까지는 자기학 파트예요. 그러면 전기학 파트를 공부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자기학 파트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그럼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제목이 뭐였죠? 쿨롱의 법칙이었어요. 지금 여기도 전화, 여기도 전화. 두 개의 전화가 있죠.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서로 끌어당기죠. 플러스하고 플러스 서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흡인력, 반발력. 그럼 얼마만큼 이 힘이 되는가? 이 구하는 공식이 쿨롱의 법칙이었죠. F는 9 곱하기 10의 9승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거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각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는 공식 그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계산 문제로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전위에 대해서 배웠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섭죠? 그건 우리의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제가 강의했었죠? 지금 여기 1500도씨의 용광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뜨거 안 뜨거? 엄청 뜨겁죠? 그러면은 멀리 있으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에 반비례하면서 내가 뜨거운 걸 덜 느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위는 어떻게 구했었냐? V는 9 곱하기 10의 9승 R분의 Q였다라는 거죠. 거리의 제곱이 아니에요. 조심해 주세요.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여러분 전위차예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요 부분은 여러분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이차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전이차를 다른 말로 전압,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전력.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공식들 7번씩 써주시면서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핵심 1번부터 핵심 6번까지는 전기학이었는데요. 지난번 수업까지가 전기학이 끝난 거죠. 그러면 지금 7번째 핵심 투자율과 자성체부터 자기학이에요. 자기학 부분이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학을 새롭게 배우는데 앞에서 배웠던 전기학 부분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학 파트 공부하실 때 전기학하고 항상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자석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막대 자석 가지고 놀았었죠? 근데 이 막대 자석 보시면 항상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시험 문제에 언제나 자석은 극성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석을 자르면 N극이 있고 S극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르면 그 나머지가 다시 N극과 S극이 만들어집니다. 즉 아무리 잘라도 N극과 S극은 함께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몇 개의 극성, 2개의 극성. 그리고 이제 쉬운 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N이고 여기 S죠. 서로 붙겠죠? 흡입력. 여기가 S극이고 여기도 S극이면 서로 밀쳐내겠죠? 이걸 뭐라고? 반발력.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쿨롱의 법칙 배우지 않았습니까? 쿨롱의 법칙, 얘를 플러스잖아. 여기 플러스잖아.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자,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마이너스잖아. 서로 끌어당기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주 옛날에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자석을 놓고요. 거기 위에다가 철가루를 막 뿌려요. 그러면 어때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가 막 붙겠죠? 붙는데 잘 보세요. 어디에 철가루가 제일 많이 붙는지. 보셨나요? N극과 S극 양쪽 끝에 여러분 가장 철가루가 많이 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석은 양쪽 끝이 가장 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N극의 힘이 있고 S극의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같다라고 봅니다. 뭐라고요? 항상 같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자석의 성질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기장, 자기장. 우리가 앞에서 핵심 1번부터 핵심 6번까지가 뭐였어요? 전기장이었고 지금부터 무슨 장? 자기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전기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유전율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은 어떤 유전체가 있죠. 어떤 유전체가 있다고? 그럼 그 유전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전율이 있었죠.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 이야기야? 전기장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장에서는 유전체에 상응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그럼 무슨 체로 끝나? 자, 그 다음에 유전율에 상응하는 게 자기장에서는 무슨 율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 2개의 단어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일단 전기장에서 유전체가 있다면 자기장에서는요. 자성체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자성체. 그 다음에 유전율이 있다면 자기장에서는 투자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투자율. 참 어색한 단어가 좀 나왔네요. 자, 자성체, 투자율. 다시 일단 유전체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자성체. 그 다음에 유전율에 해당하는 게 뭐다? 투자율이다. 도대체 얘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2개의 단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자화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 드라이버예요. 십자 드라이버인데 이 부분이 뭐예요? 철이야. 이 부분이 뭐라고? 철. 강철이에요, 강철. 자, 얘가 뭐라고요? 철이라고. 여러분 이 철에다가요. 제가 자석을 가지고요. 이렇게 비빌게요. 자석을 가지고 비볐어요. 철은 원래 자석은 아니죠. 그런데 비볐어요. 자, 어떻게 되나? 여러분 지금 십자 드라이버죠? 자석 뗐죠? 근데 우리 이렇게 나사를 갖다 붙일게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자석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자석을 갖다 비볐더니 자석이 된 거죠. 자석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화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자화. 그러면은 철이 뭐가 된 거야? 자화가 되면서 철이 마치 자석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런 걸 자성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자성체.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성체라고 한다더라. 대표적인 자성체가 바로 여러분 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궁금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두 번째 과목을 배워요. 두 번째 과목이 전기 기기인데 그중에서 이제 발전기가 나오고 변압기가 나오고 전동기가 나와. 근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몽땅 다 뭘로 만들었냐? 철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다고요? 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들을 잘 배워야 나중에 이쪽 파트 가서도 여러분 응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철은요. 자석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를 강자성체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강자성체. 자, 이 세상에서 강자성체 대표적인 물질 세 가지가 있어요. 철, 니켈, 코발트. 그래서 강철, 니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본문 핵심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자화되는 물체, 자성체. 일단 느낌은 오셨죠? 그러면은 유전체는 뭐예요? 전하가 유전되는 물체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했죠. 그리고 유전율은 뭐예요? 전하가 유전되는 비율을 유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투자율은 뭐냐? 이런 얘기야. 얼마만큼 자속이 이 자성체를 잘 투과를 하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잘 통과를 하냐. 잘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여러분 강자성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화가 잘 되려면 즉 자석화가 잘 되려면 뭐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투자율이 커야 된다. 전하가 유전이 잘 되려면 뭐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유전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전율이 높은 세라믹을 이용해서 콘덴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율이 높은 물체들이 있다더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철이다, 니켈이다, 코발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요. 여러분 7번째 핵심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용어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곱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 두 개의 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N극만 있는 자석, S극만 있는 자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약속하자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자석은 어디가 힘이 제일 세요? 자석의 맨 끝. 자석의 맨 끝, 요 끝부분이 자석의 힘이 가장 세다. 그래서 앞에 철가루를 뿌리면요. 여러분 어디에 제일 많이 붙어요? 자석 양쪽 끝에 철가루가 가장 많이 묻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으로도 충분히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 개념 뚝딱 시간에 배웠던 것만큼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가 자석이잖아요. 자석에 열을 가했을 때 자석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열을 가하게 되면 자석의 성질 또는 자기력 또는 자석의 힘이 낮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약해진다라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N극, S극, N극, S극이 일정한 배열로 예쁘게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러한 작은 자석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게 되면서 어떤 규칙성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자석의 힘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왜 자석이 되냐면 이 자석 안에는요 아주 작은 자석 덩어리들이 있어요. 자석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S극, N극 아주 작은 자석들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을 이렇게만 그리면은 이거는 사실 자석이 아니에요. 작은 자석 덩어리들이 그냥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자석이 아니고, 자, 요게 자석이 되잖아. 또는 자석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배열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한다 이거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얘보다 얘가 훨씬 더 규칙적이죠.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면 여기는 이렇게 중화가 되는 거야. 없어져. 없어져.
그러면은 뭐만 남냐? 아, 여기 맨 끝에 N극이 남고 여기 맨 끝에 뭐가 남아요? S극이 남아. 그래서 사실 자석이 맨 끝에가 N극이고 여기가 뭐야? S극이지. 그럼 가운데는 힘이 아주 약하죠. 그래서 철가루들이 어디에 많이 붙는 거야? 자석의 맨 끝에 자석의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붙는다라는 거야. 즉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아, 이러한 규칙적인 배열이 있다라는 거지. 뭐가요? 자석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가하겠대요? 열을 가하겠대. 여기다가 뭐를 가한다? 열을 가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불규칙하게 여러분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야. 규칙성을 잃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자석이에요? 자석이 아니에요? 자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열을 가한다, 고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력이 커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화. 충분히 개념 뚝딱 시간에 배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밑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자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물체가 자석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석자를 빼서 우리가 자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화되는 물체 중에서 정말 자화가 잘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철이죠. 그래서 철은 매우 자화가 잘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철이 대표적으로 아주 자화가 잘 되는 물체이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율.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뭐라고요? 투자율. 상당히 여러분들 어색한 용어가 될 텐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물체가 자화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투자율이라고 한다. 그럼 딱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아니 선생님 물체가 자화되는 정도면 자화율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 물론 그렇게 말을 해도 좋긴 좋아요. 근데 자화율은 이미 다른 데서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화율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살짝 다른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좋아. 투자율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투자율? 도대체 얘는 또 무슨 소리지? 개념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무슨 시간이에요? 개념 시간이에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 자화가 잘 되는 정도를 투자율이라고 하냐? 그리고 여기서 투자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먼저 투자율은요, 이거예요. 자속이 어떤 물체를 잘 투과하는, 잘 통과하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투자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로 되는 거죠. 물체가 자화되는 정도 또는 어떤 물체의 자속이 잘 투과되는 정도. 좋아요. 그럼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물체 중에서요, 자화가 진짜 잘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었죠? 철. 자, 그러면 여기에 철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요, 철이 뭐라고 그랬었죠? 자화가 잘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렇게 자화가 잘 되는 물체는요, 세상에 자속을 파이라고 할게요. 자속이 아주 잘 철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잘 투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그럼 이거를 제가 진공이라고 할게요. 진공. 자, 진공인 상태에서 자속이 투과하는 것과 자속이 지나가는 것과 철을 지나가는 것과 누가 훨씬 더 자속이 잘 지나가냐? 바로 철이 아주 잘 지나갑니다. 자, 다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구리가 있다고 할게요. 자, 뭐가 있어요? 구리. 여러분 구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 잘 통해 안 통해? 잘 통하지. 철은 전기 잘 통해요. 그럼 전기는 잘 통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좀 무식하게 말하면 자속은 구리에 통하냐라는 거지. 아, 자속을 흘리잖아요. 잘 투과를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물체마다 자속이 잘 투과하는 비율이 있다더라. 그 투과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물체가 잘 자화가 된다더라. 잘 자화되는 물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다? 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1과목을 배우시고 2과목 전기 기기를 배울 때요. 맨날 철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철심에 여러분 뭐가 흐를 수 있으니까? 자속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곧 배울 텐데요. 여러분 우리 전기학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전류가 흐른다. 그죠? 이건 전기학이고. 자, 자기학에서는 또는 자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아니, 요거 대신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자속이 흐른다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체라고 하죠. 도체 보통 우리가 뭘 써요? 구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약에서는 자속이 잘 흘러. 자속이 잘 흐르는데 어디에 잘 흘러요? 어디에? 철. 그래서 철에 잘 흐른다. 왜? 철은 투과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개념 잡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물체마다 고유의 투자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투자율의 종류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진공 또는 공기시에 투자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어떤 물체에 투자율이 있겠죠. 그래서 진공 또는 공기 상태의 투자율, 그리고 요거 빼고 나머지 물체의 투자율.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뮤 제로, 얘를 이렇게 해서 뮤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세요? 뮤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뮤가 여러분 투자율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단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단위가 헨리 퍼 미터예요. 요거 단위도 시험 문제야. 단위도. 요것도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 단위를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건 미터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근데 요 H가 좀 어렵거든요. 요 H를 우리가 H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죠? 헨리라고 읽죠. 그러면은 헨리는 어떤 단위예요? 자속이 발생하는,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발생하는 비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하고 관련된 거야? 자속과 관련된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투자율은 자속이 잘 투과하는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헨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투자율을 기호로 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 또는 공기 중이다. 그럼 뮤 제로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 빼고 예를 들어서 철의 투자율. 그러면은 어떤 뮤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 숫자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워볼게요. 자, 투자율 중에서 진공 또는 공기시 여기를 통과하는 투자율 뮤 제로로 할게요. 이 값 어떻게 되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단위 외우셔야 돼요. 헨리 퍼 미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되게 유치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뮤 제로 투자율. 내가 투자를 했어. 근데 4번 파토가 났어. 이게 파이죠. 정말 유치하죠. 자, 4번 파토가 나면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했는데 4번 빠그러져 봐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가 뭐죠? 7이죠. 근데 행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제가 앞에서부터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 전기학과 여러분 자기학을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 시험장 가서 실수를 안 한다. 그리고 복습할 때도 효과도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전기학과 자기학을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서 한번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학에서 유전체라는 게 있었죠. 유전되는 물체, 유전체. 자화되는 물체 또는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 자성체. 그래서 유전체가 있다면 여기서 뭐가 있어? 자성체. 그러면 얼마만큼 자화가 잘 되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투자율. 얼마만큼 전하가 잘 유도되냐? 유전율. 유전율에서는 이렇게 썼죠. 이걸 뭐라고 읽었어요? 입실론. 여기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미우라고 읽죠. 발음도 이상해. 자, 그다음에 페러 퍼 미터. 이게 단위죠. 그래서 이거 단위도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도 투자율의 단위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써볼게요. 헨리 퍼 미터. 오케이. 헨리 퍼 미터. 자, 그다음에 여러분 유전체 유전율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야? 진공 또는 공기 상태야. 이때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외우자고요. 그러면 진공 또는 공기의 투자율이 있다고요. 투자율 얼마라고요? 뮤 제로라고 쓸게요. 뮤 제로는 4파이. 자, 투자를 했는데 4번 파토가 났어. 파토. 자, 10의 몇 승? 마이너스 7승. 행운의 숫자가 뭐예요? 7이죠. 근데 그만큼 재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라도 외우자고요. 그 다음에 비유전율. 그럼 비유전율은 유전율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비투자율. 투자율의 레이시오, 비율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비투자율을 제가 뮤 R이라고 할게요. 레이시오. 비율이 영어로 레이시오거든요. 그래서 뮤 R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교재는 뭐 뮤 R 또는 뮤 S, S로 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아래 첨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뮤 R은, 자, 비투자율은 진공 투자율에 대한 어떤 물체의 투자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왼쪽처럼 식을 쓸 수 있냐? 어떤 자성체의 투자율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진공시의 투자율 곱하기 뭐예요? 비투자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기학과 자기학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도 비교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걱정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진공시 유전율 단위. 자, 유전율이잖아. 너하고 나하고 파이트 싸웠다. 이렇게 단위 외웠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몇 승으로 끝났나고요?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끝났나고요. 그죠? 숫자 뭐로 끝나? 2. 봐봐. 팔자도 2개 보이죠? 5자도 몇 개 보여? 2개 보여. 이해되시죠? 그래서 끝에 뭐로 끝나? 2로 끝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성체. 자석 가까이 놓았을 때 자아되는 물체를 뭐라고 한다? 자성체라고 한다더라. 그러면 자성체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어.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자성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요 강자성체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자석의 성질이 매우 강한 친구야. 매우 강하다라고 해서 강자성체예요. 그러면은 이 강자성체는 여러분 지금 뮤 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뮤 S가 뭐냐면 투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율인데 강자성체의 비투자율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비투자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뮤 R이라고 써도 되고요. 뮤 S라고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비투자율 값이 투자율 값이 매우 크다라는 거야. 1보다 매우 크다. 그만큼 자화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화가 매우 잘 돼서 강자성체라고 하는데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물체 3가지가 있어요. 물질 3가지.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철. 그죠?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요게 대표적인 강자성체의 3가지 물질들이에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부터 외우자고요. 자, 요렇게 좀 유치하게. 자, 강이죠? 자, 강자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철이죠? 니죠? 코죠? 그 읽으면 어떻게 돼? 니철은 강코다. 니철 강력한 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니철 강코 또는 강철 니코. 니코는 강철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자성체 볼게요.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체를 상자성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자성체는요 강자성체보다 자화되는 정도가 좀 덜한 친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상자성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자성체보다 훨씬 더 자화가 잘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강자성체.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는 1보다 훨씬 더 크다. 지금 꺽쇠가 3개나 이렇게. 이거는 무지 크다 이런 뜻이지. 자, 그다음에 반자성체. 여기서 반은 이제 까꾸루다 이런 뜻이야. 이거 완전 이제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S극이야. S극을 갖다 대면 상대편은 무슨 극이 와야 돼? N극이 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N극이 오는 게 아니라 오면 또 S가 오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 있어요. 골 때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이상한 거야. 이러한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반자성체는 잘 보세요. 투자율이 또는 비투자율이 여러분 1보다 어떠다? 작다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1보다 작은 게 뭐예요? 반자성체고 1보다 크면 상자성체 또는 강자성체다. 그중에서 엄청 큰 건 뭐다? 강자성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자성체의 종류 한 가지 또 암기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 텅스텐. 대표적인 게 여러분 텅스텐이에요. 자,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뭐다? 텅스텐이다. 아, 이거 외우기 어렵죠? 외우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 골라야 돼. 가장 쉬운 거. 요거 하나만 딸딸딸딸 외우는 거죠. 그죠? 니철 강코다 라고. 요거 외우시고 나머지 보기들 소거하면서 문제 풀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계학에서 유전체, 유전율, 비유전율이 있었죠. 그럼 자기학 파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성체, 투자율, 비투자율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석의 성질인데요. 여러분 자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자석은요. 제가 잘라도 항상 두 개의 극이 있다. 맞습니다. 자석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극성이 있다더라.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나머지 성질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N과 N은 서로 어때요? 밀어내죠. N과 S는 서로 끌어당기죠. 흡인한다. 그래서 반발력도 있고 흡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은 양쪽 끝에서 어때요? 가장 세다. 그리고 N극과 S극은요. 같은 자석 내라면 힘의 크기는 똑같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 많이 리딩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공 또는 공기 중에 여러분 투자율 어떻게 외웠었나요?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 퍼 미터다.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투자율. 투자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4번 파토 났어. 4파이. 4번 파토 났어. 그러면은 여러분 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승. 원래 행운의 숫자가 7이잖아요. 근데 운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투자율에 관한 공식이 또 나오죠. 투자율은 여러분 뮤 제로 곱하기 뭐다? 뮤 S 또는 뮤 R이다. 여기서 마지막에 뮤 S나 뮤 R은 비투자율을 의미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뭐를 생각해야 돼? 예전에 배웠던 전기학 파트에서 유전율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유전율이라는 건 뭐예요? 진공시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었죠?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율은 진공시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성체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러분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배웠었죠. 일단 여러분 반자성체는 여러분 자석을 갖다 댔을 때 깎으로 들어오는 거죠. 깎으로 달라붙는 거. 요게 여러분 바로 반자성체였어요. 반자성체의 비투자율은 1보다 작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강자성체의 종류예요. 강철, 니코. 니코는 강철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가 대표적인 강자성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여러분 미션 나갑니다. 여기 있는 미션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종계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배우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석을 준비했고요. 여기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요. 여러분 못이나 나사를 들을 수 있나? 얘가 붙나 안 붙나? 우리 실험했었죠. 어떻게 됐었죠? 그쵸. 붙었었어. 오케이. 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석을 우리가 갖다 댔다는 것은 자기장을 우리가 인가한 거죠. 또는 자석을 쪼여준 거죠. 어디에다가? 바로 철에다가. 철은 대표적인 뭡니까? 강, 자,
자성체죠. 우리 자성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강자성체는 종류가 세 가지가 또 있었죠. 강철, 니코 또는 니코, 강철. 그죠?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강자성체였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철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을 가했다, 자석을 가했다. 또는 자기장의 색이 H를 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철에 뭐가 들러붙었어요? 나사가. 쇠로 된 나사가 들러붙었어요. 그러면은 왜 들러붙었을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멋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이 드라이버, 이 철에는 잔류하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사가 붙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조금 뭉뚱그려서 쉽게 말하면 자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잔류라는 말에다가 잠깐 포인트를 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영구자석 있죠? 영구자석. 영구자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잔류하는 자기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얘가 줄어듭니다. 또는 많이 줄어들다 보면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여러분, 냉장고 있죠? 냉장고 보면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찰싹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게 왜 붙어요? 바로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영구자석 때문에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냉장고가 한 20년 정도 썼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문 닫힐 때 좀 현찮죠? 문 열 때도 좀 현찮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영구자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가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시험 문제. 영구자석에는 잔류자기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은 거죠. 영구자석에는 잔류자기가 뭐 할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요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영구자석 이야기 이제 안 할게요. 더 필요 없어. 그러면 왜 이렇게 잔류자기가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바로 변압기 때문에 그래. 누구? 변압기. 선생님 계속 수업하면서 변압기라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과목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근데 이 변압기를 미리 조금만 배워보자고요. 자, 변압기의 구조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철심과 코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심에 뭐가 만들어지냐? 잔류자기가 여기에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잔류자기가 있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저보고 밥을 먹으라고 그래. 내가 배고플 때 밥 주면 좋죠. 근데 제가 배불러 죽겠는데도 밥을 줘. 그럼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이런 것처럼 잔류자기가 클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좋을 때가 있다. 그럼 변압기에서는, 특히 변압기의 철심에서는 잔류자기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 잔류자기 얘 성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 그 손실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단 말이야. 히스테리 나지.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 배우시고요.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요. 우리 앞에서 개념 뚝딱 시간에 잔류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웠죠.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여러분 얘가 자석화가 되죠. 즉 이 십자 드라이버 강철, 즉 철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잔류하는 자기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본다. 그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썼죠? 여러분 지금 십자 드라이버에 잔류자기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없애고 싶어도 잘 안 없애지죠? 짜증나죠? 그래서 히스테리 부린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 대표적인 거 뭐라고 그랬었어요? 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철, 니켈, 코발트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철이니까 여러분 철에다가요 자기장을 가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철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 철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는 거예요. 즉 자기장을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H다라고 했었죠. H만큼의 세기로 계속 자기장을 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철심에는 자속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지 않겠어요? 증가하겠죠. 자석을 갖다 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속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하죠. 오케이. 자속 밀도는 B라고 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색이 자기장을 가할 때
철심에서 자속 밀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그걸 한번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야. 자, 여기가 뭐라고요? 원점인데 스타트 지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X축을 보세요. 우리가 X축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장 H다. 자기장의 세기가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요? 자기장의 세기예요. 즉 자기장을 가하는 거야. 자기장을 가하면 이 철심의 자속 밀도는 증가하겠죠. 증가할 때 어떻게 증가하나 잘 보세요. 점점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여러분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포화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Y축이 여러분 B죠. B가 뭐죠? 자속 밀도죠. 더 이상 내가 자기장을 가하더라도 이 철심에서의 자속 밀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지. 마치 종이컵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붓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흘러 넘쳐서 더 이상 이 컵의 용량만큼 담기지 않고 다 넘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의 컵의 용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냥 맥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세츄레이션, 포화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철심도 포화가 된다라는 거지. 뭐가 된다고요? 포화. 오케이. 포화될 때까지 한번 자기장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자기장을 계속 증가시켰죠. 예를 들어서 0, 1, 2, 3, 4, 5 이렇게 증가시켰어. 예를 들어서 0, 1, 2, 3, 4, 5 여기가 5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5까지 증가시켰을 때 자속 밀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거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거꾸로요. 여러분 자기장의 세기를 낮춰볼게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 올렸죠. 자, 이제 낮출게요. 낮추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리면 원래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되는데 왔던 길로 다시 안 가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강자성체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강자성체의 특성. 그러니까 왔던 길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전기 파트에서는 여러분 이걸 자기 이력 곡선이다 라는 말도 가끔 또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력이란 건 뭐냐? 여러분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우리 이력서내죠.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이력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곡선인데 어떠한 경로를 가지고 얘가 그려지는지 자기 이력서 곡선, 히스테리시스 곡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경로가 이렇게 왔고 돌아갈 때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내려갔어?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 더 이상 여러분 지금 자기장을 가했어 안 가했어? 다시 돌아올 때 안 가했죠. 근데 지금 여기 살아있죠. 어머 세상에 자속 밀도가 살아있는 거지. 요만큼 남아있다 이거지. 요 남아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잔류자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잔류자기가 강자성체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버에다가 우리가 자석을 문댔을 때 여러분 잔류자기 때문에 클립을 짚을 수가 있었던 거죠. 철가루가 붙었었던 거죠. 뭐 때문에? 잔류자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이 철심에 있는 잔류자기를 완전히 없애고 싶어.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무식하게 말하면 플러스 방향에 자기장이 가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역방향의 자기를 가요. 그럼 역방향의 자기를 가면은 얘가 점점 자속 밀도가 줄어서 원래 값인 0의 값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역방향의 힘을 더 가야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더 가해야 잔류자기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자력이라고 그래요. 요게 시험 문제야. 자, 어떤 게 시험 문제냐? 바로 잔류자기하고 지금 보자력이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이거 세로축이라고 하죠. 이거 무슨 축? 세로축.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축? 그죠? 가로축. 시험에서는 세로축, 가로축 이런 용어도 쓰지만 이런 용어도 써요. 자, 요거 세로축인데 얘가 뭐예요? 종축이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횡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횡축과 만나는 점은 뭐냐? 정답.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은 뭐다? 잔류자기. 이게 또 시험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횡축과 종축이 여러분 헷갈리시면 횡단보도 생각해 보세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죠? 잘 모르시겠어요? 자, 횡축과 만나는 점, 가로축과 만나는 점 뭐예요? 바로 보자력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종축과 만나는 건 뭐다? 바로 잔류자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끝내지 말고 더 해볼까요?
더 해볼게. 지금 역방향의 자기를 더 가해. 그러면은 0을 지나서 여러분 반대 방향의 자속 밀도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거야. 증가되다가 얘도 역시 어느 지점 가면 포화가 됩니다. 자, 포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줄여볼게. 줄여보면은 얘도 어때요? 이만큼 또 살아남죠. 그럼 얘도 잔류자기가 되는 거고 얘도 뭐예요? 잔류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가게 되면 이러한 루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스테리시스 곡선 또는 히스테리시스 루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찌됐든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자고요. 잔류자기 여러분 지금 세로축 종축과 만나는 것보다 잔류자기고 그 다음에 횡축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가로축과 만나는 것보다 보자력이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키워드는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쉬워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보너스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빗금을 쳐볼게요. 빗금. 요 빗금이 뭐냐? 바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또는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면적을 계산하면 면적 이꼬르 뭐가 되냐? 손실이 돼요.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손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과목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여러분 이러한 손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더 좋다더라. 그러면은 손실이 작으려면 잔류자기가 작아져야겠죠. 잔류자기가 작아야 여러분 어때요? 손실이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러한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PH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래 첨자 H를 쓰는 거는 히스테리시스의 H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재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잔류자기 여기 중요한 거 잔류자기는 어느 축과 만난다고요? 세로축 또는 종축과 만난다. 자성체에 간 자기장이 0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성체에는 뭐가 남아있다? 자속 밀도가 남아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성체는 일반적으로 강자성체를 얘기하는 거죠. 철, 니켈, 코발트. 자, 그 다음에 보자력. 그러면은 그 잔류자기를 없애고 싶어. 잔류자기를 빵으로 만들고 싶어. 그때 가고는 힘. 이걸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얘는 가로축 또는 횡축과 만난다. 잔류자기를 없애기 위해 반대로 간 자기장의 세기를 말한다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자력이라고 한다더라. 자,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우리 이런 면적이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손실을 뜻한다라고 그랬었죠. 그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거 공식은 좀 외워주세요. 공식 암기. 그러면 공식을 보면 여기서 F는 뭐예요? 요 F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가 뭐죠? B가 자속 밀도였죠. 자속 밀도. 그럼 자속 밀도 B는 면적 A에 대한 또는 면적을 A라고 써도 되고 S라고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면적 예를 들어서 S에 대한 그쵸 자속의 크기. 그래서 웨바 퍼 제곱 메타인데 지금 여기 뭐가 붙었어? M이 붙었죠. 요 M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최대 맥스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자속 밀도의 몇 승에 비례해요? 1.6승에 비례합니다. 딸딸딸딸 외워줘야 돼. 요것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최대 자속 밀도의 몇 승에 비례한다? 1.6승에 비례한다. 이거는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지수 숫자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히스테리시스잖아요. 뭐라고요? 히스테리시스죠. 하나, 둘, 셋, 넷, 다, 몇 글자? 6글자. 자, 그래서 6으로 끝나요. 자, 이런 식으로도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계산 문제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공식에 대한 주파수에 비례하냐 또는 몇 승에 비례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막 깊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요 교재 내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강자성체에 가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히스테리시스 손이라 한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스테리시스 손은 최대 자속 밀도의 1.6승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한다. 맞죠? 이 공식 자체를 말로 쭉 하고 설명을 해준 거다. 그러니까 공식 암기하면 말로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리딩 해볼게요. 강자성체에 가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여러분, 요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에는 지금 곧바로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근데 나중을 위해서 미리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 강자성체, 즉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야. 그걸 우리가
철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철손. 왜? 지금 이런 히스테리시스 루프는 어디에서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강자성체에서 나오는 거죠.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철. 자, 뭐라고요? 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중에 전기, 기기라는 두 번째 과목을 곧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1과목 거의 다 이제 끝나가니까. 그러면은 전기기기에 어떤 파트가 있냐? 변압기 파트가 있어요. 무슨 파트? 변압기. 변압기라는 건 뭐냐? 전압을 변수해주는 기기다. 그러면 잠깐만요. 천천히 할게요. 여기 철심이 있어요. 자, 여기 뭐가 있다고요? 요 파란색이 여러분 철심이야. 자, 철심이 있고 양쪽에다가요. 여러분 뭘 감아주냐? 코일을 감아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1차 측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해요. 뭘 연결한다고요? 전원. 그럼 전원을 연결하면 뭐가 흐르겠어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발생해요? 자속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속이 이 철심을 따라서 이 짝으로 이동을 하겠죠. 철심은 자속이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자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교류잖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바뀌죠. 바뀌면서 자속의 방향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자성체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잔류자기가 있죠. 그럼 잔류자기가 있다는 것은 이런 얘기야. 요 철심이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잔류자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속이 갔다가 다시 올 때 얘가 이미 관석이 생기는 거야. 이미 자석의 성질을 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갈 때 이미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다시 돌아올 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자성이 띄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가 잔류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막아주는,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나중에 전기기기 두 번째 과목에서 변압기 파트에서 이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 철손, 히스테리시스 손을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건드려 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에서는 이걸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주구장창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히스테리시스 손은 강자성체, 즉 어디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물개 박수 쳐드릴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웠죠? 근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1순환 때는 용어와 단위와 기호를 내가 배운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2순환 때부터는 용어와 단위와 기호가 익숙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핵심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잔류자기는 종축과 만난다. 두 번째 보자력은 횡축과 만난다. 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에요. 어떻게 구하냐? pH는 무엇과 무엇에 비례합니까?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속 밀도의 몇 승? 1.6승에 비례한다. 공식만 딸딸딸 외우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1.6승 요게 중요하죠. 히스테리시스 몇 글자? 6글자. 그래서 1.6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미션이에요.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전기기능사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이 추천해준 책을 봤어요.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는 배송은 늦습니다. 암튼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벗기는 거 좋아하시죠? 한번 벗겨볼까요? 쭉. 뭐야. 왜 이렇게 안 벗겨져? 더럽게 꼼꼼하겠네. 됐다. 불나름 벗겨지는 게 좋은데 요리요리 뭉쳐주고 지구를 사랑한다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꺼져 저리 가.
책 귀엽죠? 과연 내용도 귀여울까? 왕초보. 나 같은 아줌마를 위한 필독서? 이거 봐요. 완전 딱 저죠. 기능사 뽀개기? 한판 뜰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합격해요. 어머어머, 무료 동영상도 볼 수 있대요. 친절도 하셔라.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에듀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에듀 클래스. 그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부터 교재 좀 볼까요? 제 1과목 전기 이론부터 볼게요. 이놈 식이 또 있네. 챕터 1 직류회로, 챕터 2 교류회로, 챕터 3 전기 자기약. 진정 무슨 말이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듀클래스 동영상 강의 보면 무조건 합격한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책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각 챕터마다 핵심이 있고요. 날개에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핵심에 해당하는 필수 예제도 보이네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핵심 2가 보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페이지에는 필수 예제가 있네요. 계속 이러한 구성이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출제 예상 문제 70문제가 보여요. 이것만 풀어도 합격하겠죠? 1타 강사 대산 전기학원 원장님이 끝장나게 풀어주신대요. 돌머리도 이해할 수 있다. 숲보자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보셨죠? 뭐 하세요? 일단 지금 바로 책부터 사세요. 고고!